오늘은 첫 뉴스가 뭡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서울구치소에서 11시간 가까운 강도 높은 옥중 조사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네. 뭐 혐의는 부인했겠죠? 네, 혐의 원래 그랬던 것처럼요. 계속 부인했다라고 알려졌고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 한 명의 조력만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다른 변호인들은 불만이 많다라고 합니다. 손범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요. 접견을 신청한다는 사실도 알려주지 않았고 접견 이후에도 그 내용을 유영하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들에게 공유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안 변하니까요. 이대로 그냥 재판까지 가겠고 이대로 재판까지 끝날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검찰이 내일 오전 10시에 우병우 전 수석을 피의자로 소환한다라고 합니다. 핵심적인 쟁점은요. 세월호 외압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미 변찬우 전 광주지검장을 어제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했다고 합니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이던 2014년 6월 달에 광주지검 수사팀에서 이 외압을 행사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해경을 압수수색하려고 하자 담당 부장검사에게 전화해서 압수수색 범위 축소하라 이렇게 다그쳤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요. 어제 변창우 전 지검장은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에서 직접 개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사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의 마지막 퍼즐이죠. 네, 마지막 주요한 퍼즐. 근데 최근 제가 복수에 검찰 고위 관계자로부터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자신에 대한 이제 수사 압박이 시작될 것 같으니까 자신은 몇 년도 감옥에 가도 상관없으니까 다 끌고 들어가겠다. 네, 예,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정보가 아주 많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게 아니고 여기서 다 끌고 들어가겠다는 대상은 현직 검찰 간부급들 중에 소위 이제 우병우 라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관계나 뭐 박근혜 정부 하에서의 어떤 커넥션. 그러니까 나 죽이려면 다 각오해야 할 걸.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버릴 테야. 협박 가까운 말이네요. 가까운 말이 아니라 협박이죠. 네. 사실 지금까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잘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비판의 핵심은 검찰이 검찰 출신을 못 손댄다. 결국 자기네들 칼 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결국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출신이 아니라 전직 검찰이 아니라 아예 현직 검찰 관계자 중에 그 라인이라고 불리우는 정확하게 누군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나를 건들면 아수라장이 될 테고 적당히 하라 이런 협박인 거죠. 그래서 검찰 내부적으로 이제 크게 고민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우병우 민정수석의 수사를 대충 하면 여론이 그냥 두지 않을 것이고 혹은 다음 정권도 검찰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고 샅샅이 뒤지자니 검찰 내부에 두 자릿수 정도 고위 간부들이 연루돼서 그것도 이제 여론의 지탄 대상이 될 거 아닙니까 검찰이. 깊은 한숨과 고뇌가 지금 검찰 수뇌부 분위기다.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해요. 네. 한 차례 전화드렸지만 전화통화 수뇌부와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점도 이미 드러나 있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아마도 여기서는 아마던데 왜냐하면 직접 이야기를 들은 건 아니어서 검찰총장이 왜 사퇴 카드를 고민했었잖아요. 이 문제 때문이 아니겠냐 저는 추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이 아예 와가지고 이 문제를 확 정리해 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이 있지 않을까? 여하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지금 멱살을 잡고 다 같이 죽자 이런 모드라고 합니다. 할 수 없죠. 다 같이 죽어야지 어떻게 해요. 네,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그럼 더더욱 세질 거고요. 이번에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요. 오히려 이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검찰 내부는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는데 일시적으로 비난을 받더라도 잘 처리했다라는 소리는 결국은 듣게 만드는 게 검찰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 같은데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분위기가 있다 하는 내부 고위 검찰 간부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최순실 씨 뇌물재판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여기서 10년 이상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상을 제작했던 홍 아무개 씨의 특검 진술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요. 특검에 따르면 홍 씨 같은 경우에는 1998년부터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13년까지 의상 제작했던 디자이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5년간 의상을 제작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진술에 따르면 의상 대금은 모두 최순실 씨가 현금으로 줬다라는 거고요.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최순실 씨가 아무도 없는 방에 데리고 가서 문을 닫고 돈을 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청와대 안에서조차 그렇게 했다는 거죠. 네. 여기 대해서 최순실 씨는 소위 말해서 경제 공동체가 아니다라고 반박을 한 거죠. 예, 어제 관련해서 굉장히 세게 반박을 했는데요. 관련 대금은 모두 대통령한테 받아서 자신이 정산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이런 진술을 했다는 거고, 그죠? 증인이 나와서는 이런 말을 했다는 건데. 예, 직접 나오진 않았고요. 진술서가 공개가 된 겁니다. 진술서가 공개됐다는 건데. 1,000만 원 가까이 받았다고. 저는 이 법원에서 이제 어느 걸 받아들이냐 주장이 상충할 때 법원이 이제 판단하잖아요. 사법부에서. 저는 최순실 씨가 아니다 대통령한테 돈을 받아서 정산했을 뿐이지 자기가 돈을 준 게 아니다. 이 진술이 신빙성이 낮다고 저는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저 옷을 만들어준 홍 씨가 돈을 받을 때 청와대에서 만나는데 빈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하게 돈 봉투를 줬다. 이런 진술을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 그냥 자기 옷을 맞추고 자기가 옷값을 주는 거면 그걸 왜 아무도 못 보게 줍니까? 네. 옷 맞추는 게 무슨 비밀이에요? 옷값 주는 게?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비밀도 아니거든요. 최순실 씨가 자기가 돈을 준다는 걸 남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이다. 외에는 그렇죠. 네,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반면 이제 최순실 씨 진술, 그러니까 홍 씨, 옷 만들어준 홍 씨 진술은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게 홍 씨는 자기가 만들어준 옷 돈값을 받기만 하면 되잖아요. 빈방이든 여러 사람이든 대통령한테 직접 받든 어디든 상관이 없어요. 돈을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냥 돈을 받았다고 하면 되는데 자세히 얘기해보라고 했더니 굳이 빈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아무도 모르게 돈을 줬다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죠. 동기가 없어요. 이분한테는. 거짓말을 해서 자기가 빠져나갈 혐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짓말해서 얻을 자기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사법부에서 판단해보면 동기가 없기 때문에 실제 일어난 일을 말했을 확률이 높다고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최순실 박근혜 경제 공동체 설에 굉장히 불리한 진술이에요. 이게 사법부가 상식적으로 판단한다면. 최순실 씨가 아무리 뭐라고 하던 어차피 법정에서는 항상 상반된 주장들이 나오거든요. 예, 이렇게 될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까지 나와서요 진술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옷값을 이제 준 기간 자체가 이 홍 씨만 하더라도 15년인데 전액 현금으로만 줬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입금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보통 우리 돈 거래를 생각해 보자면 이렇게 장기적이고 주기적이고 항상 있는 거래면 그렇게 하잖아요. 네, 거기다 큰 돈인데요. 큰 돈을 현금으로 주기가 쉽진 않습니다. 억대인데.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진술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법정에서. 법정에서는 어차피 각자 주장이 난무하고 어떤 거는 어느 쪽 주장이 더 신빙성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건 굉장히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는 그런 진술이 나온 거예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경찰이 카카오톡으로 가짜뉴스를 퍼나른 신현희 서울 강남구청장에게 소환 통보했다 이렇게 밝혀졌는데요. 그런데 신 구청장이 유포한 가짜뉴스 중 일부가 최초로 작성한 사람이 국정원에 30년간 근무했던 전직 국정원 요원이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재밌는 뉴스네요. 이게 신현희 청장 사태의 변곡점 정도로 간주될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사연에 이런 거 아닙니까? 카카오톡으로 유력 보수 인사들, 그러니까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까지 포함된 그리고 이제 엄마 부대라든지. 네, 100명 가까운 단체 카카오톡방이죠. 그런 유력 인사들의 카카오 비밀 방에서 가짜 뉴스가 유통이 됐는데 그거를 거슬러 올라와서 누가 처음에 이 얘기를 했는가 찾아봤더니 어떤 이름이 나왔는데 그 이름을 계속 추적했더니 전직 국정원 직원이라는 거잖아요. 예. 제가 따로 취재한 결과는 S모 씨예요. S모 씨. 네, S모 씨인데
전직 국정원 직원이기도 하면서 현직 정보통신업체 대표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이 사건이 어디까지 퍼져나갈지 모르겠지만 전직 국정원 직원이 가짜뉴스와 연결된 지점이 처음 나온 거죠. 네, 2013년에 퇴직했다라고 합니다. 매우 주시한 뉴스다. 그런 의미에서는 전직 국정원 직원이 만들고 자기들끼리 단톡방에서 돌리고 거기 어버이연합 아니죠. 엄마부대 또는 국회의원들 포함되어 있고 친박 그런 유력 인사들이 직접 퍼나가기도 하지만 친현희 청장 같은 분들은 직접 언급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보수 커뮤니티에 들어가고 가짜뉴스를 통해 대량으로 유포되고 그 첫 꼭지 출발 지점에 전직 국정원 직원이 있었다는 거죠. 매우 재밌는 뉴스인데 이게 어디까지 퍼져나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 국정원 직원의 신원과 왜냐하면 현직이 아니니까요. 신원과 현재 운영하는 회사 정보들이 다 있어요. 주목 대상입니다. 주시 대상. 다음 뉴스는요? 네, 세월호 관련된 뉴스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어제 해수부가 선체 직경 7cm 구멍이 19개 뚫었는데요. 진흙 때문에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예상했던 것보다 배가 더 무겁다 이런 발표까지 했는데요. 예상보다 1000톤 이상 더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일까지 부두에 원래 옮기겠다라고 했던 계획은요. 어렵다라는 것이 선체조사위 판단입니다. 저희 해수부가 하루가 지나면 하루가 지날 때마다 추가적으로 조금 더 얼마나 준비 없이 이 세월호를 인양했는지가 드러나요. 해수부는 3년 동안 준비해왔고 이것이 탄핵 이후 갑작스레 올리는 게 아니고 원래 하려고 했던 거를 착착 준비해서 치밀하게 올렸다고 하는데 이게 되는 게 없어요. 제대로. 지금 그 안에 진흙 빼낸다고 뻘 빠낸다고 구멍 뚫자고 했는데 구멍 뚫었는데 안 나와. 예, 제대로 안 나오고 있죠. 더 크게 뚫자고 그래. 그래도 안 나오죠. 예. 예. 그런데 이제 무게도 잘못 계산해. 그리고 그 옮기기 위해서 트랜스포터라는 걸 하는데 그걸로 옮길 수 있는 무게가 아니야. 더 추가하자고 해. 더 추가한다고 계산해 보니까 무게가 더 나가. 기본적인 게 안 돼 있잖아요. 기본적인 게. 아예. 그래서 예정대로 부두에 옮기는 건 어렵다. 현재. 예.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어떤 전문가들은 애초부터 모듈 트랜스포터로 할 게 아니었다. 왜 이런 방식을 했는지 모른다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제대로 준비가 안 되고 3년을 준비했는데 이렇게 말이 되나요? 네, 상황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자요. 어제 미수습자 가족들이 그 앞에서 연좌농성 비슷하게 앉아서 시위를 했습니다. 제발 제대로 해달라고요. 해수부가 오랫동안 치밀하게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거기에 3년간 준비했던 게 이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방증인 거죠. 이런 게. 급하게 올린 게 맞는 거 아니냐는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런 의혹을 더욱더 굳히게 만드는 답답하게 그지없는 대응입니다. 예. 자기들도 다급하니까 여기도 구멍 뚫자고 했다가 안 나오게 구멍 크게 하자고 했다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선체는 계속 훼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멍은 계속 뚫고 있고 더 크게 뚫자고 그러고. 예. 후미 그 개폐 영상 맨 처음에 잘라낸 거부터 시작해서요. 근데 이제 그 물속에서 이미 소나로 그게 열려 있었다는 게 램프요. 네, 램프로 잡혀 있었거든요. 네, 어제 SBS 보도를 보면요. 2015년 1월 달에 촬영한 3D 영상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이미 보인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도 그거를 제대로 체크하지 못하고 올리는 과정에서 문이 열렸으니까 잘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해수부가 제대로 대응 안 했다라고. 1년 4개월 전에 이미 촬영됐어요. 네. 촬영됐는데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3년 만에 했다는데. 자, 세월호는 특검해야 한다고 저는 계속 생각합니다. 따로. 다음 뉴스는요? 네, 정치 대선 관련된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어제 첫 행보를 했는데요.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참고하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 말을 해야 될 타이밍이죠. 지금 안희정 도지사, 이재명 시장 지지자들도 끌어안아야 되고 문재인 후보는 이제 지지세의 결집력은 강한 편이에요. 보면 지지자들이 대부분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그 비율이 90 몇 프로가 된단 말이죠. 예. 약점은 우호적인 언론이 없죠.
기본적으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평가해주는 언론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지상파나 종편이나 어디든 찾아보면 우호적인 언론이 없는 건 굉장히 약점이죠. 그게. 자, 다른 정당의 후보는요? 또 어떤 행보들을 했습니까? 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대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어제 충청권에서 치러진 마지막 순회 경선에서 1등을 차지했는데요. 미래를 여는 첫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일성을 밝혔습니다. 최근 흐름이 왔어요. 원래 이 선거는 구도의 싸움이기 때문에 구도에 따라 흐름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최근 흐름이 온 게 분명하고 우호적인 언론이 많죠. 강점입니다. 사실은. 우호적인 언론이 많고 이거는 다만 이제 이렇게 대안적 후보를 찾을 때는 보수 적자가 없는 상황이다. 유력한 보수 적자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지만 당선될 만한 지지율까지 올라가지 못한 상황이죠.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가. 그래서 이제 대안 후보를 찾을 때는 약점이 이게 결집력이 좀 약합니다. 투표전까지 가는 비율을 어떻게 끌어올릴까. 이게 승부수가 되겠죠. 보통 통상적으로는 그래요. 대안적 후보의 경우에. 자, 홍준표 후보는 무슨 일을 했나요 어제? 예, 어제 대구를 찾았습니다. 거기 가서요. 내가 돼야 박근혜가 산다. TK 가슴에 불을 지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다운 멘트이긴 합니다. 예. TK 가슴에 불을 지르겠다. 친박 이미지를 벗어나야 하면서 동시에 친박 지지는 버릴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대구 경북 지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바른정당과도 경쟁하고 있고요. 대구 경북이 전폭적으로 밀어줄 지지 후보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자기가 적자가 되겠다고. 이건 전반적인 딜레마죠. 홍준표 후보의. 친박 후보는 아닌데 그리고 친박 이미지는 벗어나야 되는데 친박 이미지를 벗어나야지만 친박 지지를 벗어나면 안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홍준표 후보의 딜레마죠. 다음 유승민 후보는요. 네, 어제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라는 에세이집을 출간하면서요. 기자간담회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홍준표 후보와는 단일화하지 않겠다라고 각을 세웠고요. 또 국민의당에 대해서도 민주당 이중대다 이렇게 각을 세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표현이 자유한국당에서도 등장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당이 자유한국당 지지자뿐만 아니라 바른정당 지지자를 지금 흡수하고 있거든요.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예전에는 이제 연대의 대상 혹은 단일화의 대상으로 말이 거론하다가 요즘은 각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예, 이럴 수밖에 없긴 하죠. 입장에서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준비된 게 없습니까? 네, 아니요. 그 성형외과 관련해가지고요. 네. 그런 것들 외에는 의료비를 제공해 주겠다라는 정책을 펼쳐서요. 미용과 관련된 것이 아니면 의료비를 지원해 주겠다. 사실 진보정당의 정책이 그때 당시 딱 들을 때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5년 지나면 모든 정당이 따라요. 예, 앞서가는 건 분명합니다. 정당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경우에는 1998년부터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13년까지 의상 제작했던 디자이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5년간 의상을 제작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진술에 따르면 의상 대금은 모두 최순실 씨가 현금으로 줬다라는 거고요.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최순실 씨가 아무도 없는 방에 데리고 가서 문을 닫고 돈을 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청와대 안에서조차 그렇게 했다는 거죠. 네. 여기 대해서 최순실 씨는 소위 말해서 경제 공동체가 아니다라고 반박을 한 거죠. 예, 어제 그런 관련해서 굉장히 세게 반박을 했는데요. 관련 대금은 모두 대통령한테 받아서 자신이 정산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이런 진술을 했다는 거고, 그죠? 증인이 나와서는 이런 말을 했다는 건데. 예, 직접 나오진 않았고요. 진술서가 공개가 된 겁니다. 진술서가 공개됐다는 건데. 1,000만 원 가까이 받았다고. 저는 이 법원에서 이제 어느 걸 받아들이냐 주장에 상충할 때 법원이 이제 판단하잖아요. 사법부에서. 저는 최순실 씨가 아니다 대통령한테 돈을 받아서 정산했을 뿐이지 자기가 돈을 준 게 아니다. 이 진술이 신빙성이 낮다고 저는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옷을 만들어준 홍 씨가 돈을 받을 때 청와대에서 만나는데 빈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하게 돈 봉투를 줬다. 이런 진술을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 그냥 자기 옷을 맞추고 자기가 옷값을 주는 거면 그걸 왜 아무도 못 보게 줍니까? 네. 옷 맞추는 게 무슨 비밀이에요? 옷값 주는 게?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비밀도 아니거든요. 최순실 씨가 자기가 돈을 준다는 걸 남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이다. 외에는 그렇죠. 네,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반면 이제 최순실 씨 진술, 그러니까 홍 씨, 옷 만들어준 홍 씨 진술은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게, 홍 씨는 자기가 만들어준 옷 돈값을 받기만 하면 되잖아요. 빈방이든 여러 사람이든 대통령한테 직접 받든 어디든 상관이 없어요. 돈을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냥 돈을 받았다고 하면 되는데 뭐 자세히 얘기해보라고 했더니 굳이 빈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아무도 모르게 돈을 줬다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요. 동기가 없어요. 이분한테는. 거짓말을 해서 자기가 빠져나갈 혐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거짓말해서 얻을 자기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상식적으로 사법부에서 판단해보면 동기가 없기 때문에 실제 일어난 일을 말했을 확률이 높다고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최순실 박근혜 경제 공동체 설에 굉장히 불리한 진술이에요, 이게. 사법부가 상식적으로 판단한다면. 예. 최순실 씨가 아무리 뭐라고 하던 어차피 법정에서는 항상 상반된 주장들이 나오거든요. 예, 이렇게 될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까지 나와서요, 진술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옷값을 이제 준 기간 자체가 이 홍 씨만 하더라도 15년인데 전액 현금으로만 줬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입금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보통 우리 돈 거래를 생각해 보자면 이렇게 장기적이고 주기적이고 항상 있는 거래면 그렇게 하잖아요. 네, 거기다 큰 돈인데요. 큰 돈을 현금으로 주기가 쉽지. 사사시 지휘관이 검찰 내부에 두 자릿수 정도 고위 간부들이 연루돼서 그것도 이제 여론의 지탄 대상이 될 거 아닙니까, 검찰이? 깊은 한숨과 고뇌가 지금 검찰 수뇌부 분위기다.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해요. 네. 한 차례 전화드렸지만 전화통화 수뇌부와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점도 이미 드러나 있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아마도 여기서는 아마던데 왜냐하면 직접 이야기를 들은 건 아니어서 검찰총장이 왜 사퇴 카드를 네, 고민했었잖아요. 이 문제 때문이 아니겠냐 저는 추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이 아예 와가지고 이 문제를 확 정리해 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이 있지 않을까. 여하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지금 멱살을 잡고 다 같이 죽자 이런 모드라고 합니다. 할 수 없죠. 다 같이 죽어야지 어떻게 해요. 네,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그럼 더더욱 세질 거고요. 이번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요. 오히려 이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검찰 내부는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는데 일시적으로 비난을 받더라도 잘 처리했다라는 소리는 결국은 듣게 만드는 게 검찰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 같은데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분위기가 있다 하는 내부 고위 검찰 간부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최순실 씨 뇌물재판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여기서 10년 이상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상을 제작했던 홍 아무개 씨의 특검 진술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요. 특검에 따르면 홍 씨가 퍼즐. 근데 최근 제가 복수에 검찰 고위 관계자로부터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자신에 대한 이제 수사 압박이 시작될 것 같으니까 자신은 몇 년도 감옥에 가도 상관없으니까 다 끌고 들어가겠다. 예,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정보가 아주 많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게 아니고 여기서 다 끌고 들어가겠다는 대상은 현직 검찰 간부급들 중에 소위 이제 우병우 라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관계나 뭐 박근혜 정부 하에서의 어떤 커넥션. 그러니까 나 죽이려면 다 각오해야 할 걸.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버릴 테야. 협박 가까운 말이네요. 가까운 말이 아니라 협박이죠. 네. 사실 지금까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잘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비판의 핵심은 검찰이 검찰 출신을 못 손댄다. 결국 자기네들
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결국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출신이 아니라 전직 검찰이 아니라 아예 현직 검찰 관계자 중에 그 라인이라고 불리우는 정확하게 누군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나를 건들면 아수라장이 될 테고 적당히 하라 이런 협박인 거죠. 그래서 검찰 내부적으로 이제 크게 고민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우병우 민정수석의 수사를 대충 하면 여론이 그냥 두지 않을 것이고 혹은 다음 정권도 검찰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고. 오늘은 첫 뉴스가 뭡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서울구치소에서 11시간 가까운 강도 높은 옥중 조사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네. 혐의는 부인했겠죠? 네, 혐의 원래 그랬던 것처럼요. 계속 부인했다라고 알려졌고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 한 명의 조력만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다른 변호인들은 불만이 많다라고 합니다. 손범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요. 접견을 신청한다는 사실도 알려주지 않았고 접견 이후에도 그 내용을 유영하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들에게 공유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안 변하니까요. 이대로 그냥 재판까지 가겠고 이대로 재판까지 끝날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검찰이 내일 오전 10시에 우병우 전 수석을 피의자로 소환한다라고 합니다. 핵심적인 쟁점은요. 세월호 외압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미 변찬우 전 광주지검장을 어제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했다고 합니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이던 2014년 6월 달에 광주지검 수사팀에서 이 외압을 행사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해경을 압수수색하려고 하자 담당 부장검사에게 전화해서 압수수색 범위 축소하라 이렇게 다그쳤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요. 어제 변창우 전 지검장은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에서 직접 개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사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의 마지막 퍼즐이죠. 네, 마지막 주요한